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규제 TV에서 정규제의 실록 외환대란 책을 굿펀딩 방식으로, 소셜 펀딩 방식으로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이렇게 신청이 있어서 책을 조금 더 찍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찍어서.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이 소셜 펀딩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새롭게 그 신청하는 방법을 새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 PD가 공지를 하고, 김 PD 계좌로 이렇게 입금을 좀 시켜주면, 책을 다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0부 정도를 일단 다시 찍는 것으로, 오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동안 신청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변에 다시 좀 더 신청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김 PD 계좌로 좀 송금해준 그 방법을 따라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요 며칠간 고민하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인데,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박근혜 새 정부 출범, 뭔가 출발이 좋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드러납니다만은, 박근혜 정부가 잘할 것 같다, 지지한다, 이런 비율이 50%를 갓 정도 넘기는 그런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YS 때나 DJ 또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까지 대개 이제 출발할 때는 지지율이 70%는 대개 넘어서죠. YS 때가 제일 높았고요. 80%를 넘어섰습니다. 대개 이제 70% 후반대, 80% 가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지지율입니다만은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그렇게 썩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도 50%를 좀 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인수위가 하고 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 그 박근혜 당선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서 그렇게 국민들이 즐겁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그런 데 대해서 한두 가지 지적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소위 측근을 자처하는 그런 분들도 너무 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이 국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첫째로 제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 인수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인수위의 구성의 면면을 쳐다보면 적어도 우리나라 지식사회에서 최고급의 엘리트들로만 모여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날들어 뭐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인수위원회에도 아주 엑셀런트한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 검증되지 않았던 저분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잘 몰랐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그분의 실력 못지않게 우리에게 약간의 의구심을 주죠. 실력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 프로세스라는 것은. 실력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라고 할까, 저 사람이면은 무난해, 잘할 거야 라는 기대치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인수위원회의 구성 자체부터 약간 문제가 있는 출발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각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로 인정받던 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대학 교수 출신이 너무 많다고 하는 측면이 두 번째 측면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려면 몇 가지 지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만 하더라도 정부 부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여러 분야에서 탑으로 활동한 경력이 많은 소위 지적 자산으로 따지면 굉장한 자산이 있는데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보면 새누리당의 그런 지적 자산이 인수위원회에 전혀 녹아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지적자산은 따로 있고 인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지적자산은 완전히 다른 저 낮은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신선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국정 운영 노하우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점수를 그렇게 높게 줄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첫째 인수위 구성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안겼던 차이인데, 두 번째 문제는 인수위원회의 비밀주의입니다. 이 비밀주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낳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국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통이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인수위원회가 이 비밀주의가 되면
인수위원회의 지적 역량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프로덕트, 생산물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주의가 되고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되었습니다만 인수위원장이 만일에 인수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이런 일이 섣불리 밖으로 알려지면 죽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 전체를 비밀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쌌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점령군 같은 지분을 없애고 인수위원회 의원들이 소박하게 솔직하게 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물론 생각을 본인들은 하겠지만 그 역작용이 워낙 큽니다. 예를 들면 만일에 인수위원회가 비밀주의를 지켜서 어떤 문제든지 밖으로 리크가 되면은 너 책임을 묻겠어 이렇게 되면 어떤 인수위원회도 자기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관해서 인수위원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지적 역량이 예를 들어서 그 정부의 복잡한 사안을 다 알 수 없죠. 또 제가 볼 때는 국정 전체가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나마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인수위원회에서 불과 한 두세 명밖에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인수위원회 지적 역량 자체가 높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역량으로 봐서. 근데 그분들에게 더구나 비밀주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순간에 이 문제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구나 하고 리크가 되죠.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죠. 서울대 교수만한 바보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서울대 교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바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서울대 교수는 명색이 서울대 교수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야 서울대 교수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까봐 아예 못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인터넷이나 책 찾아보고 모르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간단한 것을 못 물어보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식해진다. 그건 서울대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수위원회가 비밀주의를 지키면 지킬수록 인수위원회가 내놓는 프로덕트의 수준은 낮아지죠. 토론이 안 됩니다. 그 점이 두 번째입니다. 인수위원회 비밀주의가 낳는 폐해 중에 하나는 소통 부재, 그 다음엔 그 지적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생산물의 어떤 지적 역량이 뒷받침이 되어야 그 이제 어떤 구조물이 제대로 된 구조물이 나오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왜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0몇 프로로 낮아졌느냐 하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원했든지 간에 즐거운 일이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일은 국민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죠. 뭔가 기대를 갖게 하고 뭔가 사회가 좋아지겠지. 뭔가 사회가 진보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지. 우리가 평소 잘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도 해결되겠지. 설사 그 기대가 나중에 실망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기대를 갖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되면 쭉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국민들의 그런 여망이 인수위원회로 모아지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인수위원회로 집결되고 대화가 되고 토론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즐겁게 되고 기대치도 갖게 되고 하면서 새 정부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겁니다. 그게 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인수위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게 인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게 완전히 소통 부재로 실종됐죠. 그게 이제 인수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그 인수위원회의 디시전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그 산 증거가 저는 미래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부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고 그야말로 장관 밑에 차관을 몇 명을 둬야 될지 지금 모릅니다. 우정본부 들어가죠. 정보통신부 들어가죠. ICT 기능도 하게 되고 통신위원회 기능도 일부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하기관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룡조직이 되거든요. 이런 공문이 몇 명이 지금 배속될지 모르는 미래부가 어마어마한 공룡부서가 됩니다. 이런 공룡부서에서는 절대로 창조도 나올 수 없고 미래도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미래부라고 만들어 놓으면 정말 복잡다단한 거대한 업무들이 새로 들어오고 조직도 거대해진 속에서 도대체가
장관, 차관 밑에 국장들이 서로 얼굴 익히기도 바쁘고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업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기도 바쁘고 야 이게 우리 업무가 맞는 거냐 아닌 거냐 저쪽과 1과에다 떼줄까 2과에 배속하냐는 논란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6개월 내지 1년을 소모하게 될 겁니다. 미래창조에 대한 기획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래창조에 대한 기획이 나오려면 몸집이 가볍고 아주 두뇌가 우수한 아주 가벼운 조직이어야죠. 예산은 충분히 끌어다 쓰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딱지가 붙지 않는 아주 발빠르게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이 예산과 함께 적절하게 각 부처로 뿌려질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벤처 비즈니스를 통해서 기업계, 산업계로 뿌려지는 말하자면 그 센터의 지적 기능만 있으면 되는 조직인데 여기에 이걸 힘을 실어준다는 명분으로 지금 우정 갖다 붙이고 정보통신, ICT, 통신위원회 기능까지 갖다 붙여서 어마어마한 공룡부서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동하지 않는다. 는 것이 다능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처음부터 실패다. 이런 부서에서는 미래도 없고 창조도 나올 수가 없다. 사실 제가 이런 모진 말을 얘기하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좀 하게 됩니다만은 이런 부서로서는 미래도 없고 창조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공룡부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로 지적돼야 할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무오류성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어제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당선인이 약속하면 인수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지 않은 발언입니다. 정말 좋지 않은 발언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우리는 결심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당선인이 약속하면 밑에서 인수위원회는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당선인이 약속을 잘못하면 인수위원회에서 그 약속 틀린 겁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선인은 무오류가 아닙니다. 당선인은 무오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선인도 많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를 인수위원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고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수위원회 구성을 보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토론에는 아주 일방적인 지시만 있는 것 같고 당선인이 약속하면 인수위원회는 책임지고 해내라 라고 하는 공포 분위기만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2인자를 두지 않는 건데요. 역대 권력자들이 왜 2인자를 뒀냐? 물론 2인자가 허다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나 허다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2인자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2인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무오류성이 전부 당선자에게 집중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연금을 어떻게 하느냐,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당선자가 나서서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세금을 떼서 주는 것으로 정리를 했죠. 아니, 왜 당선자가 이런 데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되면 당선자가 물려야 되는데, 왜 당선자가 이런 책임까지 져야 되죠? 이건 얼마든지 실물에 배려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문제죠. 근데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인수위원회 그 누구도 책임지는 토론을 안 하는 겁니다. 왜? 당선자가 약속한 밑에서는 책임만 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죠. 2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인자가 임무를 뿌려주고 임무를 취합해서 당선자에게 보고해주고 결심을 받고 그 결심 받은 내용을 때로는 2인자 자기의 목소리로 내어서 그것이 오류요 잘못되었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고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선자는 자기의 희생양이 될 말하자면 총알바지들이 2인자로 쭉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있을 때 대신 날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걱정들입니다. 물론 걱정이죠. 뭐 박근혜 당선인께서 워낙 정체 밝은 분이어서 제가 드리는 이 정도 수준의 얘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실행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동욱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동욱 문제는 새누리당의 전략 실수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는 이동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나는 이동욱이라는 분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적임인지 어떤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죠. 왜? 이동욱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자마자 제가 짐작키로는
아마도 법원 내부 세력들이 이동협의 오죽하면 이동협이 내부에 사람들이 배척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일에 그 배척한 이유가 이동협이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보수적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소위 압력하고 있던 종북이나 진보 세력들이 보수파 재판관을 저격한 거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동협이라는 분의 문제로 유일하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특수업무 경비잖아요. 그런데 특수업무 경비라는 것은 국회도 다 있는 겁니다. 입법부하고 사법부는 그동안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았어요. 아마도 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특수업무 경비는 그냥 자기 통장에 받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행정부는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그동안 행정입법 사법이 다 따로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해 주느라고 사법하고 입법에서는 특수업무 경비에 대해서 영수증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다 특수업무 경비가 있는데 그 위원장들은 자기가 특수업무 경비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분이니까 얼마가 들어오든지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지금 이동협을 저격한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동협이라는 분의 사생활에 아주 마이너한 그런 볼성사나운 장면들에 대해서 너무 폭로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동협이라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딱지를 붙인 거예요. 노란 딱지를, 주홍 글씨를 붙여놓고 특수업무 경비 횡령이다 하고 몰면서 낙마시켰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방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동협을 저격했죠. 자, 이제 김영준은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김영준 총리 후보를 방어할 방법이 별로 없을걸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김종필 총리 후보가 당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6개월 동안이나 인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때 한나라당이 반대한 이유는 뭐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나중에 좋은 꼴을 당했죠. 그게 촛불시위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에는 국회에서 탄핵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모였다가 소위 촛불시위로 폭발한 거거든요. 자, 너희들은 좋아. 국회의원 한나라당 당신들은 당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합법투쟁, 준법투쟁을 한 거지. 김종필 총리 후보 6개월 동안이나 인정 안 해주고 노무현 대통령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총동원해서 준법투쟁을 한 끝에 탄핵한 거 아니냐. 좋다. 우리는 가진 것 없다. 길거리에서 탄핵할 거야. 하고 붙었던 것이거든요. 정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엉터리 같은 정치들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국민들을 부추기고 자, 새누리당이 이동협 후보를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저격했죠. 그 정보들을 오히려 법원 안에서 누가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내부자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비열한 정보까지 다 나오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저격시켰습니다. 자, 김용준 총리 후보 아마 DJP의 JP처럼 6개월을 또 서리로 있을까요? 국민들은 김용준 총리 후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귀가 잘 들리지도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날 인터뷰할 때 보셨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퉁명스럽게 짝이 없고 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은 아주 뉘앙스로 물론 그렇겠죠. 평생을 갑으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부적절 적어도 어떤 통합적 의미도 없고 호남을 끌어안았던 것도 아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무슨 메시지도 없고 너무도 담백한
그렇다면 대통령의 직할 통치, 말하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소위 당선인의 무오류성에 집착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곤란하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인수위원회의 업무 스타일을 바꾸고 소통하고 정권 인수인계, 새 정부 출범 과정이 국민들에게 축제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뭐 해당되는 분들은 너무 고깝게 듣지 마시고 제 충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 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